평양의 겨울은 언제나 냉정했다. 리현철은 외교부 청사 3층 복도를 걸으며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것을 들었다. 그의 손에는 해외 파견 명령서가 들려 있었다. 동유럽의 작은 대사관, 그곳에서 그는 3년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동무는 당과 수령님의 신뢰를 받는 일꾼이요. 상급자의 말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현철은 고개를 숙이며 충성을 맹세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대사관에 도착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현철은 우연히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발견했다. 동료 외교관이 몰래 보다가 숨긴 것이었다. 호기심에 그는 밤늦게 노트북으로 그것을 재생했다. 화면 속 서울의 밤거리, 자유롭게 웃으며 걷는 사람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말하는 젊은이들. 그의 손이 떨렸다. 다음 날부터 그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VPN을 통해 접속한 세계는 그가 배운 것과 전혀 달랐다. 한국은 폐허가 아니었다. 미국은 악마의 제국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 믿어온 세계관이 허구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더욱 완벽하게 가면을 썼다. 회의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당의 노선을 옹호했다. 보고서에는 충성심 넘치는 문장들을 채워 넣었다. 밤에는 한국어 발음 교정 앱으로 억양을 연습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수백 번 반복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그의 수첩에는 한국 지도와 입국, 절차에 관한 메모가 빼곡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만 자신조차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대사관 업무는 계속되었다. 현철은 낮에는 충실한 외교관이었고 밤에는 도망자를 준비하는 이방인이었다.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한국행 비행기 스케줄과 한국 대사관 주소가 적힌 쪽지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그것을 꺼내보며 용기를 가다듬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본국 귀환 명령이 떨어졌다. 3개월 후 평양으로 복귀하라. 그 순간 현철은 알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돌아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두려움과 해방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결정의 날은 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이었다. 현철은 대사관 청사를 나서며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넸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차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는 가방 속 여권과 현금 그리고 한국 대사관 주소가 적힌 메모를 확인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외교관으로서의 마지막 훈련이었다.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섰다. 철문 너머로 보이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걸음을 옮겼다. 경비원이 다가왔고 현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신문, 신원 확인, 보호 조치. 그는 작은 방에 앉아 수십 가지 질문에 답했다. 왜 탈북을 결심했습니까? 북한에 가족이 있습니까? 당신은 스파이가 아닙니까? 현철은 진실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닷새 후 그는 비밀리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하늘 위에 있다. 북한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곳에. 묘한 안도감과 공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국정원 직원들이 그를 안내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걷는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리현철이 아니다. 나는 탈북자다. 정체성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기분이었다. 조사는 몇 주간 계속되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 한국 사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심리 상담.
현철은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따랐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그를 쫓아오는 꿈, 가족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꿈. 어느 날 상담사가 물었다. 한국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현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철은 알고 있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다. 권력도 지위도 인맥도 없었다. 외교관에서 난민으로, 엘리트에서 이방인으로.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퇴소를 앞둔 날 밤 그는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수많은 빛들 속에서 나는 어떤 빛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주먹을 쥐었다.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 서울의 아침은 소음으로 시작되었다. 경적 소리, 지하철 안내방송, 사람들의 재촉하는 발걸음. 현철은 작은 원룸 창문을 열고 그 소리들을 들었다. 이것이 자유의 소리인가? 그는 아직 익숙해지지 못했다. 하나원을 나온 지 한 달, 그는 정착금으로 월세를 얻었다. 관악구의 낡은 건물 4층,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북한에서도 대사관에서도 그는 늘 감시받았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취업. 현철은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지만 손이 멈췄다. 학력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경력 북한 외교부 10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는 탈북자 취업지원센터를 찾아갔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탈북자 출신이라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경력 시스템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현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여기서는 쓸모없다는 것을.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다. 시간당 9,160원. 외교관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첫날 손님이 반말로 말을 걸었다. 야, 담배 한 보루. 현철은 잠시 멈칫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우였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담배를 건넸다. 네, 여기 있습니다. 언어 장벽도 예상보다 높았다. 그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억양과 표현이 달랐다. 이거 얼마예요? 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사람들은 그의 발음을 이상하게 여겼다. 어떤 손님은 대놓고 물었다. 중국 사람이에요? 현철은 애매하게 웃었다. 아니요, 그냥 지방 사람입니다. 더 힘든 것은 문화적 차이였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은 스스럼 없이 정치 이야기를 했다. 요즘 정부 진짜 개판이야. 현철은 긴장했다. 북한에서라면 즉시 신고당할 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웃기만 했다. 신뢰의 문제도 있었다. 어느 날 편의점 주인이 그를 사무실로 불렀다. 현철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당신 어디서 왔어요? 현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구나. 그래도 일은 성실하게 하니까 계속 나와요. 밤이 되면 현철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할인가에 샀다. 원룸에 돌아와 혼자 먹는 그 식사는 쓸쓸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북한에서는 감시받았지만 소속감은 있었다. 여기서는 자유롭지만 혼자였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는 한강공원을 걸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다. 현철은 그 풍경을 멀리서 바라봤다. 그는 그 속에 속하지 못했다. 아직은. 어쩌면 영원히. 그날 밤 그는 노트에 적었다. 나는 북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다. 나는 경계에 선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현철이 음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서 두부를 삶고 있었다. 북한에서 자주 먹던 두부밥이 생각났다. 따뜻한 밥 위에 으깬 두부와 간장을 얹어 먹던 그 맛. 가난했지만 포근했던 기억. 그는 문득 깨달았다. 한국에는 이런 음식이 없다는 것을. 김밥, 불고기, 삼겹살은 넘쳐나지만 소박하고 건강한 두부밥은 찾기 어려웠다. 그는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곤드레밥에 두부를 속재료로 넣고 한국식 양념장을 곁들이는 방식.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하나원에서 만난 탈북자 동료들이 그의 두부밥을 먹고 감탄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팔아봐. 현철은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소자본 창업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탈북자 창업 멘토링, 소상공인 대출. 그는 모든 정보를 모았다. 밤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브랜드 이름은 두부밥 이야기로 정했다. 북한과 한국의 이야기가 담긴 밥. 6개월 후 그는 홍대 근처 작은 매장을 열었다. 3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테이블은 4개뿐이었다. 첫날 손님은 2명이 왔다. 둘째 날은 3명. 그는 낙담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내놓았다. 전환점은 SNS였다. 어느 대학생이 우연히 들렀다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 숨은 맛집 발견. 탈북자 사장님이 만드는 특별한 두부밥. 그 게시물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가게 앞에 줄이 섰다. 현철은 놀랐지만 정신없이 일했다. 주문이 밀려들었다. 한 달 만에 직원을 1명 고용했고 3개월 후에는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의 가게는 탈북자의 성공 스토리로 언론에 소개되었다. 역경을 이긴 창업가 두부밥으로 꿈을 이룬 탈북 외교관.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왔다. 현철은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북한에서 왔지만 이제 한국에서 제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SNS 팔로워는 5만 명을 넘어섰다. 댓글들이 달렸다. 응원합니다. 대단하세요. 꼭 가보고 싶어요. 1년 후 그는 2번째 매장을 열었다. 투자자들이 찾아왔다.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철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매출은 늘었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탈북자라고 불렀다. 완벽하게 정착한 케이스라며 모범 사례로 꼽았다. 현철은 웃으며 인터뷰에 답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매장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성공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성공한 탈북자라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음식이 아니라 그의 스토리를 소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괜찮아. 나는 해낼 수 있어. 그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두부를 손질했다. 내일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3번째 매장이 오픈하던 날 현철은 웃고 있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투자자들 앞에서 건배를 하며 그는 생각했다. 이건 내 회사가 아니다. 이사회가 생겼고 분기별 실적 보고가 의무가 되었고 그의 의견은 점점 묻혀갔다. 초기 멤버였던 김 대리가 사표를 냈다. 사장님,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랑 너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돈만 쫓는 회사 같아요. 현철은 말리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 투자자들은 더 빠른 확장을 요구했다. 내년까지 10개 매장을 열어야 합니다. 배달앱 마케팅에 투자를 늘리세요. 인건비를 줄여야 수익률이 오릅니다. 현철은 회의실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의 두부밥은 이제 엑셀 시트 위에 숫자가 되어 있었다. 부채도 늘어났다. 매장 확장을 위한 대출, 인테리어 비용, 마케팅 비용. 장부를 볼 때마다 현철의 손은 떨렸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나가는 고정비.
만약 매출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직원들과의 갈등도 생겼다. 새로 들어온 매니저는 효율성을 강조했다. 재료비를 줄이고 조리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현철은 반대했다. 그러면 맛이 떨어집니다. 사장님, 소비자들은 그 정도 차이 못 느낍니다. 현철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두려움을 말할 수 없었다. 투자자들에게는 약점을 보일 수 없었고, 직원들에게는 리더로서 강해야 했고, 언론에게는 여전히 성공 스토리를 유지해야 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힘든 순간은 없으셨나요? 현철은 웃으며 답했다. 물론 있죠. 하지만 북한에서의 삶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철은 카메라가 꺼진 후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사람들은 계속 말했다. 북한에서 고생했잖아요. 이것쯤이야 견딜 수 있죠? 탈북자 중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말들이 현철을 올감했다. 그는 약해질 수 없었다.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모두의 희망이었으니까. 어느 날 밤 4번째 매장 오픈을 앞두고 현철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서류 더미가 책상을 뒤덮고 있었다. 대출 서류, 계약서, 고지서.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다. 저 많은 사람들 중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할까? 현철은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행복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투자자의 메시지였다. 내일 아침 회의 있습니다. 5분기 계획 발표 준비해 주세요. 현철은 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되돌아갈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는 그저 가만히 앉아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5월의 어느 금요일 밤 현철은 매장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원룸 문을 열자 냉장고 소리만 들렸다.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외롭다는 감정이 몰려왔다. 처음에는 작은 파도처럼 그리고 곧 쓰나미처럼. 그는 휴대폰을 켰다. SNS에는 수백 개의 알림이 떠 있었다. 댓글들, 메시지들, 응원의 말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진짜 그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성공한 탈북자를 응원했지 리현철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 밤 11시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그가 탈북한 것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비즈니스 관계였다. 현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정말 이 사회의 일부인가? 그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그를 탈북자로 봤고 탈북자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성공한 예외로 봤다. 어디에도 진짜로 속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직원들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지만 주방에 혼자 남았을 때 그는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두부를 자르다가 칼을 떨어뜨렸다. 아무도 보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심리 상담을 받아볼까 생각했지만 멈췄다. 상담사에게 뭐라고 말하지? 나는 성공했는데 불행하다고. 그것은 사치스러운 고민처럼 느껴졌다. 여전히 생계를 걱정하는 탈북자들이 많은데 그가 우울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어느 날 밤 그는 술을 마셨다. 혼자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원룸에서 마셨다. 한 병, 두 병. 취기가 오르자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리현철인가? 탈북 외교관인가? 성공한 창업가인가? 아니면 그저 외로운 한 명의 인간인가? 그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다. 거기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다.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
직원 생일 파티 때 같이 케이크를 자르던 사진. 매장 오픈 때 모두가 함께 건배하던 사진. 그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겼다. 메시지 함에는 고마움의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다. 사장님 덕분에 힘이 났어요. 오늘 두부밥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 듣고 용기 얻었어요. 현철은 화면을 보며 깨달았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다. 그를 응원했다. 하지만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 사랑이 진짜인지. 그는 늘 두려웠다.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계속 가면을 썼다. 강한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새벽 3시 그는 노트를 꺼내 적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데 사랑받는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 혼자라고 느낀다. 성공했는데 실패한 것 같다. 글씨가 떨렸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다. 그날 밤 현철은 처음으로 인정했다. 자신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그는 몰랐다. 평생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 외교관으로, 탈북자로, 창업가로. 6월 초 현철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다. 직원들은 그가 요즘 밝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장님 웃는 얼굴 오랜만에 보네요. 현철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그냥 많은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는 며칠 동안 조용히 일을 정리했다. 밀린 서류들을 마무리하고 직원들에게 다음 달 급여를 미리 확인했고 투자자들에게 정중한 이메일을 보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그는 매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주방에 조리대, 손님들이 앉았던 테이블, 벽에 걸린 메뉴판. 그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고마웠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몰랐다. 집에 돌아와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로그인했다. 팔로워 7만 명. 그들 중 몇 명이나 진짜 그를 알까. 하지만 그는 마지막 글을 쓰기로 했다. 진심을 담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답니다. 그는 폭풍과 나무의 비유를 썼다. 폭풍이 불 때 나무는 흔들립니다.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무는 성장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는 사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때로는 뿌리조차 땅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제 음식을 사랑해 주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여러분은 제게 빛이었습니다. 그는 글을 올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현철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다. 아름다웠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이 도시를 사랑했다. 내가 속하지 못했지만. 며칠 후 직원 한 명이 사장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 그들이 원룸문을 열었을 때 현철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먹는 밥이라는 제목의 레시피북이었다. 그의 모든 레시피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이 레시피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을 때 더 맛있습니다. 부디 외롭지 않게 드세요. 현철의 휴대폰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수백 개 쌓여 있었다. 사장님 보고 싶어요. 언제 돌아오세요? 걱정돼요. 사람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었다. 현철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친척이 없어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하려 했지만 그의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이 모였다. 작은 장례식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저는 몰랐어요. 한 직원이 말했다. 사장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셨다는 걸. 항상 웃고 계셨잖아요. 다른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언론은 그의 죽음을 보도했다. 탈북 창업가 리현철 씨 사망 성공 뒤에 숨겨진 고독 기사 댓글에는 안타까움이 쏟아졌다. 너무 안타깝다. 우리 사회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탈북자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건 아닐까?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그 정도로 성공했으면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탈북자들은 더 힘들게 사는데 현철은 죽어서도 판단받았다. 그의 고통은 정당화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했다. 그의 매장들은 한동안 문을 닫았다.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회의를 했다. 우리가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막내 직원이 말했다. 사장님이 만든 것을 이대로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은 현철이 남긴 레시피북을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두 분은 꼭 손으로 으깨세요. 그래야 정성이 들어갑니다. 양념장은 하루 전에 만들어두면 맛이 더 깊어집니다. 석 달 후 매장들은 다시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직원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형태였다. 브랜드 이름은 그대로 두부밥 이야기였다. 메뉴판에는 작은 문구가 추가되었다. 리현철 사장님을 기리며 새로운 탈북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왔다. 그들은 현철의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서 일하면서 저도 꿈을 찾고 싶어요. 직원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여기는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1년 후 작은 기념관이 첫 번째 매장 한쪽에 만들어졌다. 현철의 사진, 그가 쓴 레시피 노트, 그리고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들. 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먹은 두부밥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탈북자가 매장을 찾아왔다. 저도 창업을 꿈꾸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직원은 그를 앉히고 따뜻한 두부밥을 내왔다.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우리가 도울게요. 현철의 이야기는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냈다. 탈북자 정신건강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탈북자 창업가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울시는 매년 6월을 탈북민 이해의 달로 지정했다. 현철의 이야기가 교육 자료로 사용되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성공을 강요하기보다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2년 후 한 대학원생이 현철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탈북 엘리트의 정착 과정과 심리적 고립. 논문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리현철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선구자였다. 어느 봄날 매장 앞 화단에 작은 나무가 심어졌다.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이 모여 기념식을 열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우리도 계속 성장하겠습니다. 나무에는 작은 팻말이 걸렸다. 리현철을 기억하며 마이너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곳.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현철이 말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너희는 잘하고 있어. 책상 위에 펼쳐진 레시피 노트는 이제 여러 사람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먹는 밥. 그 제목 아래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혼자 먹더라도 외롭지 않은 밥. 현철은 떠났지만 그의 두부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했다. 그가 만든 공간은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누군가는 여기서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여기서 새로운 꿈을 꾸었다. 저녁 무렵 매장에서는 여전히 두부를 손으로 으깨는 소리가 들렸다. 정성을 담아서. 마치 현철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다리를 놓으려 했던 선구자였다. 그리고 그 다리 위로 오늘도 누군가 걸어가고 있었다.